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시속 350km,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단 40분. 그러나 이 화려한 열차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후시 고속철도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건설비를 쏟아부었지만 개통 2년이 넘도록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승객.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채무구조조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중국에는 빚을 갚느라 허덕이면서 한국에는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고속철도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열차의 이름은 후시, 영어로 우시라고도 있는데 고속열차가 질주하는 소리를 본뜬 이름입니다. 시속 350km로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철도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2년이 넘은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화려한 객차 안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이것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 기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승객 수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철도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자카르타 도심에서 출발역까지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반둥에 도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를 타서 40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도 역까지 가고 역에서 나오는데 왕복 2시간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열차에 씁쓸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유령 열차입니다. 승객 없이 텅 빈 채로 달리는 모습이 마치 유령선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행 시간대에 역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후기를 보면 객차 한 칸에 승객이 5명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상황입니다. 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은 KCIC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개통 첫 해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열차가 달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려했던 개통식의 기억은 이미 빛이 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철도를 만들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실패한 철도가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철도가 망하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 사업 때문입니다. EF-21은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라는 이름답게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대신 완성된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중국에는 고속철도 이자를 빠짐없이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한국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4년 초 KF-21 개발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기술과
시험 비행 자료 등이 담긴 저장 장치를 들고 출국하려던 것입니다.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기술은 빼가려 했다는 사실에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왜 한국에 줄 돈은 없는데 중국에 줄 돈은 있는 걸까요? 답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빚을 갚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합니다. 신용등급이란 한 나라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가 떨어지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분담금 미납은 당장 이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계속 협상에 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빚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한국과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국은 오랜 협상 끝에 2025년 분담금을 원래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조 원 넘게 깎아준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 앞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둘 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이자율은 0.1%,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상환 기간도 40년으로 넉넉했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이라는 이름의 고속철도를 50년 넘게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제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가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보증이란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철도 운영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큰 돈을 빌려주는 만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이자율은 2%였습니다. 일본보다 20배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 가지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가 보증이 필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간 사업이 아니라 기업 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여러 개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보증을 서면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자가 20배나 높더라도 국가 보증 없이 철도를 지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쳐놓은 덫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계약할 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공사비였습니다. 처음 합의된 금액은 약 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토지 보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 지질 조건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이유,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 등 온갖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비는 1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처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추가 비용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기업 간 사업이라 국가 보증이 필요 없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보증을 안 서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미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멈추면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반쯤 완성된 철도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공해야 그나마 수익이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 간 사업이라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빚을 보증하게 되면서 처음에 피하려고 했던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자율은 일본 제한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야 할 이자가 20배나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낮은 이자에 검증된 기술로 철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 보증이라는 부당이 있었지만 어차피 중국 사업에서도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자 부담이 20배나 더 커졌다는 것뿐입니다. 달콤해 보였던 중국의 제안은 사실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공사비 폭등과 거짓 약속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완공된 철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역의 위치입니다. 고속철도의 핵심은 빠른 이동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역이 도심에 가까워야 합니다. 서울역이 서울 중심부에 있고 도쿄역이 도쿄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집에서 역까지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역들은 이상하리만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달라랑 역입니다. 이 역에서 반둥 시내까지 가려면 다시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합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40분 만에 도착했는데 다시 1시간을 더 가야 목적지에 닿는 것입니다. 총 이동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이 철도를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왜 이런 위치에 역을 지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도심에는 이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역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이려면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싼 외곽에 역을 짓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이 역 주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역이 생기면 그 주변 땅값이 오릅니다. 한국에서도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근처를 역세권이라고 부르며 땅값이 비싼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역이 어디에 지어질지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이용해 땅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 주변에 가보면 중국 자본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들, 중국 기업이 개발 중인 부동산 단지들이 눈에 띕니다. 허허 벌판이던 곳에 중국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 사업의 진짜 목적이 교통혁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이 철도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철도였습니다. 승객이 불편하든 말든 역 주변 땅값이 오르고 중국 기업들이 개발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교통 인프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 투기의 발판을 깔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역 위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그 실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제안했던 이자율은 0.1%였습니다. 중국의 이자율은 2%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중국 이자율은 일본의 20배 수준입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갚아야 할 이자가 20배 더 많다는 뜻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빚에 이 이자율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갚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영 적자까지 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시 고속철도는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승객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적자가 쌓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운영사인 KCIC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열차가 달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멍을 누가 메워야 할까요? 운영사의 대주주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입니다. 국영기업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곳입니다. 이런 국영기업들이 고속철도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영기업들의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손실까지 떠안으면 연쇄 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면 연결된 다른 회사들도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유령 열차를 굴리는데 투입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하나 때문에 국가 재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을까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채무 구조 조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채무 구조 조정이란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울 때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협상을 말합니다. 이자를 낮추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속철도 하나 때문에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요? 국내 복지나 공무원 월급을 줄이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해외 협력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금액이 바로 한국과의 KFE 사업입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빚입니다. 이것을 밀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입니다. 공무원 월급, 사회보장 지출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국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해외 협력 사업들입니다. KF21 분담금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돈을 당장 안 내도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당장 사업을 취소하지도 않고 계속 협상에 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인도네시아에는 유리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는데 합의했습니다. 원래 약속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약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남은 1,000억 원 정도도 곧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깎아달라면서도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비싼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구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3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에는 돈이 없다면서 튀르키예에는 13조 원짜리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속아서 벌인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적자를 한국 국민이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도 연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인 현재 노선을 수라바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써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이미 손해를 본 사업에 돈을 더 투입해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심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더 큰 판돈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선택은 손해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 노선도 적자인데 노선을 늘리면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장 사업도 중국과 논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1대1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는 무엇인지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프라 지원이 아니라 고리 대금업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중국 돈을 빌려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쌓였고 빚을 갚지 못해 2017년 이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22년에는 나라 전체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독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달콤한 조건으로 유인한 뒤 빚에 덫에 빠뜨리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분담금 협상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 전투기를 사들이면서 우리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 철저한 담보와 이행 보증이 필요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속아 장기적인 손해를 자초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여파로 피해를 보게 된 한국. 국제협력에서는 신뢰와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실패와 한국 KFE 사업의 연결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속아 일본을 배신한 결정, 약속과 다르게 2배로 불어난 공사비, 채무 구조 조정까지 논의하게 된 상황, 그리고 이 적자를 메우느라 한국에 줄 돈까지 1조 원이나 깎게 된 일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방 사업, 우리의 세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담금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는 13조 원짜리 전투기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동남아 협력을 위해 양보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 1대1로의 또 다른 희생양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항구를 99년간 빼앗긴 스리랑카, 빚더미에 짓눌린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빚에 덫에 빠뜨리는지 그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경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채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